작은 서점. 저에게는 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스페인 독자들이 와 계시니 이 날개에 해당하는 독일어 플루겔의 뜻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한병철 작가의 생각의 음조 첫 장에 담긴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한병철 작가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입니다. 현존하는 철학자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그에게 열광하는지, 작가가 말하는 날개는 무엇이고 또 그 날개로 어떻게 힘찬 날개짓을 하는지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문자, 모바일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출판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 편집자의 방. 저희 작은 서점 애청자 가운데 출판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 코너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업계에서 사랑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김진영 디플롯 주간, 그리고 이현실 이야기장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랑받는다는 게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이제 놀라지도 않으세요. 쑥스러움도 없으세요. 그냥 뭐 당연한. 우리 청취자 박소연님께서 이슬아 작가와 이원 작가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으시는 모습으로 김진영 편집자님을 처음 배웠는데요. 짧은 글이지만 한 연인의 미래를 잔잔하게 더불어 단호하게 축복하시는 모습에 어디서든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날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축사를. 정말, 예, 이 톤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그날 축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다들 너무 잘하셔갖고, 저는 정말 볼 때마다 숨고 싶고.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감상평도 올라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8654님께서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내신 책을 좋아하는 독자입니다. 얼마 전 북콘서트에서 진행하시는 거 뵀어요. 늘 응원합니다. 북콘서트 어제도 하시고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편집자가 네. 작가님 옆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때 독자들이 또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저께도 북콘서트를 했는데 작은 서점 PD님이 또 깜짝 와주셔가지고 제가 네.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다음엔 저도 꼭 가겠습니다. 나를 안 부르고 혼자 가다니. 근데 그렇게 북콘서트를 하면요. 그러니까 편집자님 입장에서는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많은 준비와 또 엄청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이 나기도 해요. 힘이 난다. 네, 우리 책을 읽은 그 독자님들의 눈빛이 정말 보약처럼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독자님들을 직접 만나려고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북콘서트를 못했잖아요. 네. 그때 되게 의기소침해 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한 것 같냐고 막 물어봤었어요. 네. 정말 독자님, 내 책을 읽은 작가님들의 책을 읽은 독자님들을 직접 대면할 때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그러니까 좀 MBTI로 E 성격이시군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반응에 굉장히 네, 동기부여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약간 내 새끼 잘 키워놓고 네.
이렇게 내 새끼를 내 새끼라 그러니까 내 자녀 뭐 맞죠? 내 새끼 맞죠? 맞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만들지 않은 다른 책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저희가 직접 만든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명 편집자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네. 저는 이야기 장수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한데요. 올가 그레벤니크의 전쟁 일기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책이었어요. 네. 이야기 장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들, 아들, 딸들 중에서 뭔가 좀 할 얘기가 많은, 뒷이야기가 많은 그런 책 중에 하나.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께서는. 저는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인데요. 네. 작년 11월 말에 나왔던 책인데 한병철 철학자의 생각의 음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쟁일기, 생각의 음조. 뭔가 좀 차분하고, 네, 좀 얘기거리가 많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현실 편집자님의 아픈 손가락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내 새끼들 중에서 좀 뭔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이, 좀 덜 팔리거나, 혹은 뭐, 좀 이렇게 혹평을 받았거나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전쟁일기가 왜 주변에 이 전쟁일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한다 그러니까 거론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화제도 많이 됐었고 또 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책이었는데 왜 아픈 손가락이 된 거예요? 이 책은 특별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을 우크라이나 작가가 직접 쓴 책인데, 제가 이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보통 외서는 이렇게 판권 수입 절차를 거치는데,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이 책이 완성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뭐 작가님이나 뭐 누가 빨리빨리 내라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빨리 이 책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계에 알린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분의 얘기였고 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피라는 중이셔서 이분의 생생한 얘기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서를 계약하고 책이 나오기까지 빨라야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제가 이 책은 20일 만에 이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되고 20일 만에 책을 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정말 드라마 같은 과정이 있었어서 추후에 또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이 아픈 손가락이 된 것은 이 책에 너무 이야기 장수의 첫 책이기도 하고 소재가 전쟁이기 때문에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책을 만들다가 이가 빠졌어요. 이게 치과 가니까 이게 너무 이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면 잇몸도 근육이라서 이렇게 이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네. 이들이 빠지잖아요. 근데 어머. 그래서 이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지금은 튼튼하게 해놓았는데 이를 잃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이현실 대표님의 이 상고가 또 있는 이가 빠질 정도로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게 출판이 된 거죠?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발발했는데 그때 딱 맞춰가지고 네. 지금 한국에서 이 작가의 전쟁 기록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간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 원고는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님이 어디에 발표를 할 수도 없죠. 연재를 할 수도 없고 전쟁 중이니까요. 예.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냥 연필 하나랑 노트에 쓴 그날의 그림 일기를 스토리에 하나씩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 책의 번역가가 된 정소은 번역가님이 그 스토리를 보고 지금 이것을 러시아에서도 낼 수 없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낼 수 없을 거잖아요. 이것을 한국에서 내야 되겠다라고 와. 해서 출판사를 알아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랑 연이 닿았는데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한 장 한 장 올리던 그 노트를, 사실은 책을 만들 때는 그림 원본을 받아서 이렇게 작업하고 하는데 제가 그림 원본을 계속 이동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본을 받을 수도 없어서 핸드폰으로 찍은 이 연필, 이 투박한 그림에, 이 거친 그림의 연필 그림을 그대로 받아서 네. 한국어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종군 기자가 전쟁터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그런 느낌의 생생함이 묻어있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이가 빠질 정도로? 이게 아니, 되게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책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 김하나 작가님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뉴스가 전하지 못하는 전쟁의 진실이 이 작은 책에 모두 담겼다라고 쓰셨는데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때 한창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한 여성이 가족을 데리고 피란을 하고 그리고 지하실에 숨어서 그 포탄 소리를 들으면서 네. 전쟁을 생생히 기록한 이 기록은 너무 유일하고 제가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맡겨주신 만큼 이거를 세상에 정말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 10개국에 한국에서 첫 출판된 이 전쟁 얘기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저 약간 한참 전에 안내일기가 탄생했던 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미리 듣는 것 같아요. 먼 훗날에 이런 거 굉장히 평가받을 것 같아요. 편집자 같은 입장에서 이 발굴해서 지금 출판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소설인데요. 근데 이 과정을 저도 연슬 편집자님의 인스타를 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네.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출판인들이 신기했죠. 굉장히 신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저희가 20년 받기로 했지만 네. 경험하기 어려운 네.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봤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캐치해서 이거 뭔가 책으로 출간하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있나 봐요. 종종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작가님의 책을 내가 직접 내겠다는 생각은 연실 편집자니까 하는 거죠. 대부분의 편집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죠, 사실은. 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또 먼 훗날에 분명히 또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 일생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첫날부터의 기록이죠. 네. 네.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을 두고 우크라이나를 떠나 국경을 넘어서 피난을 가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데 이 어머니와 남편을 가슴 아프게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저자의 또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첫날부터 정말 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하르키우에 엄청난 폭격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것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살다가 그냥 밤부터 번쩍번쩍 정말 폭격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은 지하에 들어가서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목숨의 위협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성인 남성은 국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포고령이 떨어집니다. 네네. 이래서 남편은 국경을 넘을 수가 없었고요. 어머니도 계신데 이 어머니는 몸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집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데를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인데 이 노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은 일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를 이 일기에서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 책에는 또 특이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막 빠르게 그린 그림들이 스케치가 많다면서요. 네. 근데 어떤 한 컷을 보고 그 그림 일기를 보고 이건 꼭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그림이 있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올가 작가님의 그림 중에 한 컷인데요.
책을 보면 손을 이렇게 팔을 뻗고 있고요. 이 팔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딸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이에요. 아, 엄마가 자기 팔에다가 딸 아이의 그 기록을 적어 놓군요. 딸 아이들의 팔에 이렇게 이름을. 딸 아이들의 팔에요? 네. 딸과 아들의 팔에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인데요. 전쟁 첫째 날 그 포격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적으셨대요. 그 이유는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이 아이들과 나 자신의 이름도 어디 살았던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시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팔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 팔에 담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가 빠져도 아픈 줄을 모르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군인들 이렇게 차는 걸 뭐라 그러죠? 군번줄. 군번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군번줄. 네. 아니, 이 그림도 유심히 좀 보셨어요? 편집장님도 다시 보시면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저는 보면서 책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보는 게 되게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저는 사실은 보면서 들었고, 그리고 저 손 팔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엄마들도 똑같이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쪽지 같은 걸 써가지고 아이의 주머니 같은 데 막 넣고 이런 과정들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전쟁에 대한. 2022년. 그렇죠. 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해주고 작가님을 뵙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한 번 한국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가고 있었을 텐데 뭐 다른 요소들도 있었지만 작가님이 아이들이 전쟁 나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가기가 좀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우리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 한국 독자들이 또 이 책에 힘을 실어주신 이유가 또 우리도 전쟁과 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막 역사책을 통해서 뭐 국가 간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군인의 어떤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막 무기들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 책은 정말 한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의 그냥 내 평범한 일상에서 들여다보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멀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번쯤 읽으면서 이 전쟁의 참혹함을 좀 깨닫는 데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며 그리고 쓴 장면이 있다면서요. 네.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요? 네. 이 책을 보면 이 올가 작가님이 아이들하고 또 참 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피난을 하세요. 이 강아지를 데리고 피난을 하는데 남편과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남편과 이제 남편은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책이 출간된 이후로도 이제 줌으로 작가님이 인터뷰도 하고 한국 독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남편 얘기를 하실 때마다 늘 우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남편분이 마지막에 껌을 건네주셨는데 그 껌에 러브 이즈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꼭 이 껌을 같이 까먹자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왜 껌일까? 갑자기. 근데 당시 갖고 있는 게 껌밖에 없었나 보죠. 그렇죠. 네. 혹시 우리 김시영 편집장님은 좀 생각나는 대목이 있으세요?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이게 되게 얇은 책이지만 되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쟁 8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택시를 타고 떠나는데 남편을 두고
근데 그때 이제 택시 전화를 했더니 택시 기사가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자기의 모든 삶이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네. 그리고 책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폴란드로 가서 아주 평온한 일상을 그림을 그리세요. 네. 근데 정말 그냥 일상인데요. 경이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아주 지극한 일상의 모습도 네. 굉장히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을 10분 안에 정리한다. 네. 그 1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운인 거죠. 그 모든 게 몇 초, 몇 분 안에 그 폭격으로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상이라는 것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 위에서 누리는 일상이고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일 것 같네요. 이 책이 근데 처음 출간된 것도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진짜 막 이가 빠질 정도로 고생한 어떤 기적 같은 스토리가 있지만 한국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들었어요. 서점에서 이 책을 판 돈을 출판사로 돌려보냈다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동네 책방들에서 돈을 돌려주시겠다고 해서 책이 뭔가 잘못됐나라고 너무나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 작은 서점들에서 책을 받아보시고 네. 이 책의 번역가인 정소은 작가님도 번역료 전체를 이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출판사도 조금 기부를 했고 동네 책방들도 이 책판 돈을 돌려주시겠다고 우크라이나에 보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만춘서점, 아무튼 책방, 그리고 울산의 책방 자크르, 화성 갈피 책방 등등. 이름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이름도 아름다운 이 동네 책방들이 네. 책판 돈을 돌려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독자님들도 연락을 주시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달라. 근데 우크라이나에 정말 필요한 분들께 바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희 이 번역가 정소은 번역가님이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셔서 참 우크라이나에 기부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치아. 아픈 손가락인 이유는요. 네. 참 이게 이야기 장수의 첫 책으로서 정말 네. 저한테도 많은 화제가 되고 또 주목을 받은 책이기도 한데 저는 근데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만들면서 이 책이 빨리 알려지고 나서 과거의 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를 담은 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종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언제야 과거의 책이 될까? 과거의 책이 되고 내가 이때 이런 역사에 이런 책을 만들었었지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고 인상적이네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국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작가님이 인스타에서 반응을 좀 해주셨던 네. 저도 뭐라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작가님이 또 이렇게 스토리에 올려주셨던 기억이 저는 있어서 이 작가님이 한국 독자와의 교감이 굉장히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과거형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셨는데 너무 불행히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계속 연락이 되죠? 네. 올가 작가님은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시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헤어졌던 그 러브 이즈 껌을 주고받으며 그 헤어졌던 남편분하고는 만나셨어요. 남편분 국경을 넘었어요? 네, 남편분은 국경을 넘으셔서 만나셨고요. 지금은 그 다른 나라에서 물론 난민으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고 지금 일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 올가 작가님의 그림이 아주 거친 선으로 그리고 이 표지도 보면은 검은색의 어둠에 잠겨 있는 그림인데
사실은 올가 작가님이 엄청나게 화려한 그림을, 색채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너무나 막 그 소재도 천사와 동물들과 이 숲과 이런 것들을 그리시는 분인데. 아, 원래 그 이제 화가셨어요? 그림책 작가님이십니다. 그림책 작가님이었어요? 네. 아, 그것부터 여쭤보고 가야 되는데. 아, 네. 원래 그림책 작가님이셨구나. 그래서 올가 작가님이 서문에서도 내 다음 책은 정말 이 아름다운, 네. 그림책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전쟁 일기가 될 줄은 추호도 몰랐다라고 네. 하시는데 이제 다시 본인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림책도 내시고 이런 일상을 되찾아가고 계십니다. 짧은 미래에 네? 언젠가는 그 정말 색채 화려하고 아름다운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님의 책을 네.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다시 한번 네 이번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네. 이렇게 좀 책을 만드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왜 저는 그 전쟁에 관한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존 F 케네디가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라는 그 명언이 있잖아요. 이 책 지금 소개받으면서 갑자기 그 단어, 그 문구가 좀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게 접한 전쟁 일기. 자, 이 책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뭘까요? 네. 화이트의 모두의 미래를 위해라는 노래입니다. 아, 제가 책을 만들면서 참 네.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노래에 보면, 포탄 소리 같은 게 조금 나서 초반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랬나요? 네. 그런데 이 연설, 전쟁 중에 연설 같은 소리가 나서 네.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어지는 노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초반에 들으시다가 이 아름다운 음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죠.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편집자들의 아픈 손가락 같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록을 담은 올가 그레벤니크의 전쟁 일기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김진영 편집자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제법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몇 번째 손가락인가요? 네. 네. 저는 이제 아픈 손가락이 너무 많아서 예. 치열했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야 될지.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주말 사이에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후보를 올려놓고 네. 막 치열하게 걸러와서 결국 이 책을 가져왔는데 정말 치열할 정도로 고민을 하셨어요. 네. 아까 연실 편집자님의 아픈 손가락의 이유와 달리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이유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판매가 덜 돼서 이거 있고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네. 뭐. 근데 네. 한병철 선생님의 책이 원래 많이 팔리는 작가님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책 가운데 무수한 많은 책 가운데서도 꼭 읽어야 되는 책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게 작년 11월 27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7일 나왔고 12월 첫 주에 모든 이제 언론사 릴리즈와 이제 서점 릴리즈와 모든 홍보 마케팅이 시작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월 3일 날 개헌이 딱 터지잖아요. 타이밍이 참. 그래서 이때였군요. 모든 저희가 계획했던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아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 책을 제목을 고민을 했는데 원서 제목 그대로인데요. 생각의 음조가. 근데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는 희망의 정신이에요. 네. 또.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막 하면서 희망의 정신을 연말에 내서 새해의 어떤 네. 메시지로 우리가 제시를 하자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지만 이 모든 계획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제 아픈 손가락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최근에 저한테 약간 통증을 줬던 가장 이제 생생한 통증이 남아있는 책으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정성껏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삐걱인데 그게 또 하필
12월 3일 진짜 쓰라렸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러니까 현기증 날 정도로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은 그때 12월 1월에 모든 출판사가 다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진짜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다들. 그때 출판사가 가장 빛을 본 그 분야는 뭐 헌법, 정치 분야, 그다음에 헌법, 필사 뭐 이런 책들이었고. 그렇다면서요. 근데 저희가 막 얘기하는 생각의 음조 막 이런 주제는 막 너무 일상과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 철학자의 책이잖아요. 그럴수록 철학책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한동안 책을 전혀 보지 않았던 기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뉴스만 들어보고. 근데 이 한병철 우리 철학자님께서는 그 피로사회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한 3주 전에 그 보도에서 제가 접했는데 스페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투리아스 상을 받은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병철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지만 그러나 한병철 선생님이 정말 이제 인정받고 그다음에 책도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독일도 많이 팔리지만 독일과 우리나라가 아니라 스페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피로사회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과 중심 사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성장, 경제 성장을 이거를 겪고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나라들의 굉장한 이제 메시지가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엄청난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작가. 글쎄요. 그렇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의 인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독일에 계시니까 베를린에 계시니까 사실은 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의 기획에 따라서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을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처음으로 이 책의 기획에 따라서 강연도 하시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3부작 프로젝트인데 그중에 첫 번째 책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저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전속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걸 또 가지고 와서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의 작품들은 대부분 에이전시, 또 독점 에이전시가 있고 이거 저작권을 중개하는 에이전시도 출판사들도 대부분 독점적으로 책을 냅니다. 그래서 한병철 선생님의 책을 봐도 이제 출판사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근데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편집자님은? 그러니까 저희는 스페인 출판사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병철 선생님의 책이 만약에 독일어로 나왔다면 독일에서 출판이 됐다면 저희한테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책들을 검토하는 과정 가운데 스페인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로부터 한병철 선생님의 기획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정성스러운 저희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컨택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 출판사 담당자를 저희가 설득을 했고 근데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보통은 출판사가 한국에 어디에 수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저자 입장에서도 근데 계속 해왔던 곳이 있으니 그렇겠네요. 저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한병철 작가님과 이 교수님과 직접 연락을 해서 하셨어요? 저희가 연락을 직접 하진 않았고 근데 제가 메일을 많이 보냈습니다. 메일을 많이 보냈는데 이번에 책에도 나오지만 나는 메일에 쓰지 않는다. 메일은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손글씨 편지를 좋아하시는 분. 손글씨를 보냈어야죠. 주소는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은 나름의 이제 아주 정성스러운 레터를 써서 그쪽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한테 전달을 해달라.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책을 출판사는 승인을 해줬지만 저자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이게 꽤 길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고민 끝에 저희가 이 책을 왜 내고자 하는지 이유들을 막 구구절절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출판사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이유라면 네. 당신들과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응답을 받고 저희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정도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애쓰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책의 형식이 좀 독특해요. 이게 강연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일반 강연집과 다르게 또 문장도 굉장히 좋고 뭔가 더 공을 들인 건가 아니면 이 한병철 이 교수님 자체가 그 문장가로서의 어떤 그런 수려한 그런 대화법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한병철 선생님의 문장은 네. 굉장히 시적이세요. 일단은 시적이다. 시적이고 네. 굉장히 이 책의 제목도 생각이 음조지만 네. 그분의 이제 실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시적이고 시를 낭송하듯이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네네. 근데 저희가 스페인 출판사한테 제안을 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막 부탁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건을 내세웠는데 네. 우리는 스페인어로 된 책을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병철 선생님이 독일어로 집필한 원고를 저희가 번역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쪽 스페인 출판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께서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어 또 한병철 선생님은 강연을 하실 때 모든 강연을 풀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강연을 하시고 저희가 역자 선생님과 최지수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 독일어로 일단은 선생님의 원고를 다 번역을 한 다음에 스페인어로 만들어진 스페인 책과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씩 다 대조해가면서 고치는 작업들을 했어요. 네. 그리고 2명의 전공자, 그 스페인 전공자 1명과 그다음에 국문학 전공자한테 제가 부탁을 해갖고 나름의 감수를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군요. 그래서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었는데 마사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제 막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이 방송을 기점으로 아니 우리 대표님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해줄 책이네요. 네. 역설적으로 자꾸 좋은 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이제 독자로서 이 책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얼핏 이 좀 딱딱해 보이는 제목과 뭐 독일 원제도 있고 이래서 어려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어때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저는 이것은 철학의 맛을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이 출판계의 윤상 아니시겠습니까? 그 완벽주의와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인데요. 표지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흑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마치 베일이 드리운 듯이 은색 선으로 은박을 쭉 내리셨는데 네네. 정말 이 물성도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보통은 사실은 강연집을 이렇게 책으로 엮으면 정말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말을 글로 옮길 때 조금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은 아까 김진영 편집장님이 원본을 어느 것으로 번역할 것인가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씀하시듯이 정말 부드럽게 읽히고 아주 쉬운 말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좀 저는 낭독을 네. 저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반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열정적으로 쓰러질 때까지 착취합니다. 교활한 성과 논리가 스스로를 앞서 나가도록 압박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 그것보다 더 성취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추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추월한다는 것이 가능한 말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던지시고요. 그래서 쭉 정신없이 달려가던 일상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책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뭔가 이렇게 한 방으로 딱 정리되셨네요.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 왜 책 속에 엽서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걸 편집자 레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썼습니다.
이게 저는 명문인 것 같아서. 그쵸? 이거, 글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편집자들이 편집자 레터를 꽂아두는데, 저는 많은 책에 꽂혀있는 편집자 레터 중에서도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길지만, 나중에 좀 편집을 해서 좀 줄여주시는 한이 있어도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지도로도 찾을 수 없는 곳. 피로사회와 불안사회에서 한병철의 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익을 쫓아 책을 만든다는 건 한병철의 사유를 경유하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모름지기 책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수십 년째 계속되는 출판 불황의 전설에도 불구하고 출판이 건재한 건 바로 책의 정신 때문이다. 한병철은 말한다. 비평가들은 자기더러 비관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은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불가능함과 부정성을 직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사람. 불안을 무기로 시민을 겁박하는 사회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를 열망하는 사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시도되지 않은 것, 태어나지 않은 것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 도무지 장악되지 않는 타자를 긍정하며 혐오와 고립에 맞서는 사람. 사랑의 종말에 맞서 사랑을 재발명해내는 사람. 성공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는 사람. 불안과 우울이 엄습할 때 파울 첼라네시를 곱씹으며 버텨내는 사람. 별은 여전히 빛난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다. 출판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다다른 지도로는 찾을 수 없는 곳. 지금 여기에서 희망의 정신을 책으로 만든다. 한병철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금 더 용감해진다. 와. 너무 영광이네요. 너무 영광이네요. 읽으면서 제가 쑥스럽고. 저는 지금 좋은 문장을 좋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지금 감동이 쫙 옵니다. 네. 와, 좋다. 더 이상 제가 읽고 나서 이렇게 흐뭇하죠?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만드시고 나서 약간 우리 편집자님의 어떤 뭐 일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함이 있으신가요? 좀 영향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 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이유로 뭐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책을 많이 팔고 싶었습니다. 많이 팔고 싶었고 한병철 선생님의 책을 이제 독점적으로 내는 출판사들이 아니라 저희가 가져올 때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많이 팔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했고 근데 그 과정이 11월, 12월이 모든 편집자들이 그러겠지만 그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매출도 평가하고 기획도 평가하고 막 이런 시즌이었고 그 과정이 그 시즌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겨운 시즌이기도 했어요. 이 책을 만들 때. 그럴 때 막 선생님이 얘기하죠. 희망은 성과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희망은 그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한병철 선생님을 제가 이 책을 만들기 전에는 그저 아주 정말 이 책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만들고 나서는 선생님의 어떤 또 인간적인 면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되고요. 이 책을 만들면서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해 줄 수 아무한테는 아니군요. 저희한테는 얘기하셔도 돼요. 네.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되게 오래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되게 오래 고민해왔던 것들을 제가 다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종의 결심을 정말 진실로 여기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궁금해라. 저 이런 궁금한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아무튼
그 모종의 결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클래식 음악을 골라오셨어요. 예. 네. 제가 골라온 노래는 슈만의 어린이 정경, 작품 번호 15번, 7번째 곡입니다.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일부에 보면은 이 한병철 철학자가 사랑했던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어린이 정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또 저는 이 곡을 엄청 좋아해왔기 때문에 이 노래를 골라왔고, 이 곡이 굉장히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 버전이 있는데, 네. 오늘 어떤 노래가 틀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연주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 연주 영상은 영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꼭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호로비츠가 어렸을 때 러시아를 탈출하거든요. 탈출해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러시아에 돌아가서 첫 번째 했던 공연의 영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호로비츠가 이 곡을 연주를 할 때 이제 그 청중들이 막 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특히 이 책에 보면은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들, 어린이 정경이 나오는 파트를 보면은 네.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실제 네. 연주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는 이 한병철 철학자가 소개해주는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네. 이 책을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책이군요. 네. 음악과 함께 옆에 두고 정말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책.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이 책 많은 분들이 오늘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리라 믿어요. 그쵸, 유희실 대표님. 느낌 좋죠? 네. 네. 수많은 책들을 만들었지만 그중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만나봤습니다. 올가 그레벤니크의 전쟁일기, 한병철의 생각의 음조.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두 분이 저희 시간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의 그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저희 편집자의 방 두 분 보내드리고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